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중국의 기술 굴기, 유럽의 반도체 동맹. 이들은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반드시 한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고대 여풍 메모리 10개 중 8개가 한국산입니다. AI 칩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칩에 데이터를 실어나를 메모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2025년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한국 기업 전시 부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는 한국산 메모리 칩에 친필 사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칩이 이것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3년 전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보기 어렵다고요.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한국 최고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르도 펠리니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지난 18년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 투자 분석가로 일해왔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업 투자를 자문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보고서를 쓴 것은 2022년 초였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분야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AI 시대의 승자가 누가 될지를 계산하고 있었고 그 계산의 핵심은 언제나 칩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AI 칩을 설계하느냐가 미래 패권을 결정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메모리 강국이지만 AI 혁명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주도권은 미국이 67%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구조였고 메모리는 가격 사이클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상식 안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수혜자는 칩을 설계하는 나라이고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는 부품 공급자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동료 분석가 한 명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 메모리 기업이 AI 가속기용 특수 메모리를 미국 반도체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규격에 맞춰 납품하는 구조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주도권은 설계하는 쪽에 있고 한국은 생산하는 쪽이라는 프레임이 제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이상한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문하던 몇몇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서버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달 계획서에 유독 한 항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확보였습니다. 납기 지연 우려가 명시되어 있었고 일부 기업은 수년치 물량을 선계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AI 칩을 만들어도 이 메모리가 없으면 칩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조달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대 역폭 메모리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HBM이라고 불리는 이 메모리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칩과 메모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가 수십 배 빨랐고 AI 연산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개발해온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숫자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AI 시대의 부품 공급자로 분류했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AI 혁명 전체의 병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AI 칩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기든 상관없이 그 칩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반드시 한국산 메모리를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무기 공급자를 보지 못하고 전사들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저는 즉시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흥미롭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실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시장에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보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숫자였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숫자들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총액이 공개됐을 때 저는 그 숫자를 처음에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0,412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8%를 단 하나의 품목이 차지한다는 숫자였습니다. 그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7%를 넘었고 3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에는 제가 부품 공급자라고 분류했던 그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보기 어렵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24년 하반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술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을 위한 조달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넘기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확보 불확실, 납기 지연 리스크, 선계약 물량 소진. 업계에서 AI 칩 자체보다 그 칩을 구동하는 메모리가 더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달 계획서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를 생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제대로 이해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메모리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반도체 칩의 수직으로 뚫어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메모리 생산 공정보다 웨이퍼 소모량이 3배 이상 많았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만 수년간의 공정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자본을 투입해도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10년 이상 쌓아온 기업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 두 곳의 합산 점유율이 80%에 달한다는 수치였습니다. 한 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기업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하나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었지만 한국 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든 그 칩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반드시 한국산 메모리를 구매해야 한다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도 여전히 유보적이었습니다. 투자 분석가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수치가 좋아도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점적 지위가 경쟁자의 투자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자국 메모리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고 미국 기업도 생산 확대를 공언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있다 해도 결국 자본과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이 제가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18년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컨퍼런스 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 부스를 찾아가 직접 메모리 칩에 사인을 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화면으로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인을 남긴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진 하나가 제 분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메모리를 부품 공급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을 만드는 사람은 한국을 파트너로 봤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I 시대에 누가 가장 강력한 칩을 설계하느냐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어느 편이 이기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 답이 한국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한국 대기업 중 고대 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의 2024년 연간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2배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3조 원을 돌파했고 이는 회사 창립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보도자료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것은 기업 역사에서 손꼽히는 성과입니다. 그것이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수치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그 숫자는 더 올라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47%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순수 이익으로 남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도 이 수준의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극히 적습니다. 저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수치를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기술 독점이 만들어내는 가격 결정권이 실제로 이 수준의 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반도체 대기업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고대 역폭 메모리 점유율이 17%에 그쳤던 이 기업은 2025년 3분기에 35%까지 끌어올리며 단일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 기업으로부터 고대 역폭 메모리 3세대 품질 인증을 받아낸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한국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지면서 한국의 합산 점유율은 8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논쟁이 치열해졌지만 그 경쟁 자체가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동료 분석가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공급 부족 수혜가 아니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숫자들은 그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이미 판매된 물량을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수년치 일정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기업은 공식적으로 올해 생산 예정 물량 전체가 이미 완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구조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들 뒤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실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 3세대가 주목받는 동안 한국 기업은 4세대 양산 체제를 조용히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세대 제품의 점유율 역시 한국 기업이 70%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주도권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것이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자 제가 놓쳤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과 이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규격에 맞춰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적층 기술과 수직 연결 공정을 개발하면서 기술 주도권을 점차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이 기술의 설계자이자 생산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화의 과정을 부품 공급자 이야기로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참석한 한 투자 컨퍼런스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전략을 논하는 패널 토론이었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부족 문제를 꺼내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조달 담당 임원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공급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다고 했습니다.
미국 최대 기술 기업의 임원이 한국 기업의 메모리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어서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도체 업계에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총액은 1,419억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해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8%였습니다. 단 하나의 품목이 한 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세계가 이것 없이는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어서 생긴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제가 분석가로서 저질렀던 실수의 크기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2026년에 집행할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6,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투자의 핵심에 고대 역폭 메모리 확보가 있었고 그 메모리의 80%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유망 기업 명단에 한국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뒤늦게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 AI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고쳐 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치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것을 마케팅 발표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대 교체는 반도체 산업에서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출시되면 기존 선두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자가 역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이 격차를 좁혀올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후발주자의 진입이 쉬워진다는 것이 제가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4세대는 3세대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2TB를 넘었고 제조 공정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반도체 공정 선단 기업과 협력해 그 장벽을 가장 먼저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6세대 제품 양산 체제를 확보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경쟁사들은 아직 그 이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배가 바뀔수록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자본 투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경험과 결함, 관리 노하우가 없으면 수율을 높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 기술을 2013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공정, 데이터와 불량 패턴 분석 경험이 신규 진입자가 자본만으로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이기도 했지만 더 깊은 층위에서는 경험 그 자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UBS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AI 칩 분야 선도 기업의 차세대 플랫폼에 탑재될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시장에서도 한국 선두 기업이 7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주도권은 바뀌지 않는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반도체 사이클 분석에서 익숙하게 써온 틀이 이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 사이클에 취약하다는 것은 범용 제품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었고 그것을 만드는 능력은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이 2026년 한 해에만 투자하기로 한 설비 투자, 합산 규모가 70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그 지배력을 더 굳히기 위해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이것이 이미 자기 강화적 구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두 기업이 수익을 재투자해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 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고대 역폭 메모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표현이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자문하던 기업들의 조달 담당 임원들이 실제로 보인 반응은 패닉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경쟁 속에서 각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한국산 고대 여폭 메모리의 물량이 계획보다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기업의 조달 담당 임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습니다. 협상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메모리를 더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보다 웨이퍼 소모량이 3배 이상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대 여폭 메모리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일반 메모리 공급이 줄었고 그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수요는 지금 당장 있는데 공급은 수년 후에야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량이 곧 공급의 전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수년치 물량을 선계약하는 경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2027년까지 납품받을 물량을 미리 예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점에 받기 위해 미래 물량에 대한 지불 의사를 먼저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달 관행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먼저 조건을 제시하며 물량을 확보하려는 형태였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기존 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AI 시대의 승자를 집 설계 능력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급망의 병목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총을 설계하는 사람보다 화약을 독점하는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듯이 AI 칩 전쟁에서 한국은 화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약을 만드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복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예상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9,75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근접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AI 메모리 수요였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반도체 두 기업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타이포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2번을 확인했습니다. 200조 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점에야 비로소 한국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 먼저 왔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이 공식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핵심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 메모리를 AI 시대의 부품 공급자로 봤던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고쳐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지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자국 AI 인프라를 위해 한국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 반도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고대 여폭 메모리 기술은 미국의 AI 패권을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업계 전반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18년간 일해온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메모리 기업이 거론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부품, 공급자, 사이클에 취약한 메모리 회사라는 수식어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 대체 불가능한 기술 보유자라는 표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한국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공동개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에 생산 공정을 쌓고 경쟁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늘리는 동안 고부가가치, 고기술 제품에 집중하고 세상이 AI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투자 분석가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두 곳이 각각 별도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 기업은 외부 공정 파트너와 협력하는 개방형 모델을 추구했고, 다른 기업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수직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두 방식이 경쟁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단일 기업의 독점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생태계 우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무너진다고 해서 한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은 한국 기업 하나를 잘못 분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적 깊이를 잘못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투자 분석가로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어야 했던 경험은 손에 꼽힙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직업적으로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보기 어렵다는 문장을 쓴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데이터를 다시 처음부터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 1,419억 달러, 한국 전체 수출의 20.8%,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 80%, 세계에서 생산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10개 중 8개가 한국산, 2026년 예상 시장에서 두 기업 합산 영업이익 200조 원 전망, 한국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 그 숫자들을 한 줄씩 적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기 사이클의 결과가 아니라 10년 이상에 걸쳐 구축된 기술 생태계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3년 전 제가 썼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AI 시대를 설계의 전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소재와 공정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가장 깊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계자만 보고 생산자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없이 AI는 없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처럼 비슷한 분석을 갖고 있다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분석가들이 많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것은 저 혼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기업들의 행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일정,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진행 상황, 그리고 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 경쟁을 준비하는지를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3년 전 제가 얼마나 잘못 읽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바꾸게 만든 것이 결국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술을 얼마나 깊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 쓰고 난 뒤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보기 어렵다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씩.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과였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시절부터 이 기술을 조용히 쌓아온 한국 기업들과 그 기업들을 지탱해온 나라에 대한 사과였습니다.